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쌍방울이 3차례 쪼개기 송금을 하는 사이사이에 북한에 보내진 친서와 공문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풍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양가 후보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오늘 나란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 심장 대구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살펴보고요.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월 1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쌍방울이 북측에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거액의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대북 사업의 검은 실체가 담긴 범죄 실록이 드러났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난방비 문제 등 민생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했습니다. 다음 달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양강의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가수 남진 씨의 사진 논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에 달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던 차상위 계층에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59만 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넉 달 동안의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흉기를 들고 농협에 침입한 강도가 직원들의 용감한 대처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돈가방을 싣고 도망치려던 오토바이를 직원들이 3번이나 넘어뜨리자 범인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해왔던 서산 부석사가 과거 이 불상을 제작한 사찰과 같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던 같은 해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이재명 지사 초청 요구 공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적도 없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입장을 확 뒤집으면서 답보 상태였던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얼마나 인지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조사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기업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김 전 회장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간담회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500만 달러를 내기로 해 잘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대표가 전화를 바꿔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최근 진술입니다. 이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위한 명목이었다고 김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해 5월 쌍방울이 북측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의 히토류 개발과 철도 건설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명시돼 있습니다. 단,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기도가 북한에서 이 대표를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북측에 보낸 사실도 있었는데, 이 시기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성사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입니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했다는 데 무게를 둔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종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나같이 예민한 사안이라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자금을 보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국민의힘은 범죄실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부인했지만 누가 봐도 대북 사업의 검은 실체가 담겨있는 실제 기록이란 겁니다. 개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에 입각한 이재명 대표 범죄실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주말 검사 독재 규탄 대회는 방탄 장외투쟁 총동원령이라며 맹폭한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TF를 출범시킨 건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지난 정권 때 무슨 흠을 찾아보려고 검경이 뭐 엄청나게 해도 못 찾았던 거 아닙니까? 무슨 특검 TF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상처내기. 이에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민생 문제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사실상 서민 증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정성의 10분의 1만 쏟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 꼬집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에 민생이 풍전등화입니다.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곧 날라올 텐데 사후 대책이라도 충분히 만들어내기를.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에 대해선 무고죄 맞고발로 대응했고 주가 조작 TF 첫 공개 회의를 통해 특검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갖추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지금은 영부인 놀이보다 수사가 먼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상대 약한 골이 파고들기에 몰두하는 데다 난방비 등 민생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커 벌써부터 2월 임시국회 성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올해도 전 정권 감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표적감사, 정치감사 지적도 나오는데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통계 조작 의혹도 감사에 착수하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때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감사원은 올해도 전 정권에 대한 정책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지난 정부 때 고용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5년 동안 1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입니다. 감사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사전조사는 지난달 말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근 5년간을 조사하는 게 관례인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재임 때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감사원은
성남시는 13년 만에 조사이고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 계획했다 밀린 거라면서 특정 이슈로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방역 물품과 취약계층 지원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인데 특히 정책자금 지원을 도맡았던 산업은행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콕 집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이태원 참사 그리고 경제 참사로 불리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는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으며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보다 다른 자치단체의 감사가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올해 감사 대상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5년 내내 전 정부와 야당 대표만 괴롭힐 모양이라면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감사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이 새해에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겨눈 칼끝을 놓지 않았습니다. 5년 내내 전 정부와 야당 대표만 괴롭힐 모양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트집을 잡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까? 헌법기관의 위치를 망각하고 감사원은 어떻게든 전 정부 탄압, 야당 탄압에 한팔 거들어 공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여당 무죄, 야당 유죄에 윤석열식 법과 원칙을 앞장서 실현하고 있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도 계속되는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최근 불거진 가수 남진 씨의 사진 논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영남 민심의 척도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역 출정식을 연 김기현 의원은 대구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지만 손해만 봤다며 원활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보수정당의 긍지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가감없이 선택하려면 대통령과 신뢰가 잘 형성돼야 된다. 민심과 당신과 그리고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함께 잘 융합해서 대구 곳곳에서 당원들을 만난 안철수 의원은 영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외연을 넓혀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힘을 줬습니다.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더 득표력이 있는가,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가, 누가 수도권에서 이길 것인가, 이제 그런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로 양강 구도가 굳어지며 양측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 측에선 김기현 의원의 김연경, 남진 사진 논란에 거짓 홍보, 거짓 대응이라고 몰아붙인 가운데 안 의원도 김 의원이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김기현 대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유감이라면서도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그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만약한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질하고 벗어난 것을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너무 구차스러워 보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공방에 나라와 당을 위하겠다는 구상은 없이 일회성 사건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다며 정신 차리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 후보 등록이 끝나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섭니다. 천 위원장 측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천 변호사가 당대표 출마 준비에 돌입했고 곧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986년생으로 변호사 출신인 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에 달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메모리 가격 하락이 1월 수출 지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수출액 462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2억 달러 감소했는데 반도체만 48억 달러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 감소분의 52%나 됩니다. 반도체 수출 하락폭은 지난해 10월 17%에서 석 달 사이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44.5% 감소했습니다. 1월 수입은 원부자재 수입이 줄면서 소폭 감소했으나 가스, 석탄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량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전체 수입액의 27%에 해당하는 158억 달러가 에너지 수입인데 1년 전보다는 줄었으나 최근 10년간 1월 평균과 비교하면 50% 이상 큽니다. 이 밖에 수출은 15개 주력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을 제외한 10개 품목이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31%, 아세안 수출도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1월 무역 적자는 126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긴급 회의를 열어 수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게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는데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혹한기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은 전년 대비 97% 급감한 2,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수요가 단기간 회복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이제 상반기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전체 영업 손실이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일찌감치 투자 축소와 감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어떤 당사의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현재까지는 50% 이상 축소를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투자 감축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 없이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단기간 손실을 보더라도 경쟁업체들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부턴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고성능 CPU를 출시함에 따라 차세대 D램, DDR5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고성능 CPU에 고성능 D램이 들어가요. 신제품이죠.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공급 줄이고 수요 늘어나면 가격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반도체 혹한기 여파에 우리 기업들의 매출은 물론 수출 실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던 중산층 지원책은 빠졌는데 예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59만 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넉 달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기존에 받던 할인액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낮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잠재적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늘리는 지난 대책으로는 기초수급자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추가 지원책이 나온 겁니다.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혜택은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지원은 이번 추가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당장 취약계층 지원에만 예산 1,8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다면 난방비를 중산층한테 지원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중산층 지원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달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오를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1제곱미터당 평균 난방비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4% 올랐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킬로와트 시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 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첫날 시민들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며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진 만큼 택시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택시를 타니 기본 요금이 4,800원부터 찍힙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해봤습니다. 이전 기본 요금 3,800원으로 가던 거리인데 지금은 2,000원 안팎이 더 나옵니다. 기본 거리는 줄었는데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른 데다 미터기 오르는 속도까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에 종강역에서 신서역까지 약 7km 거리를 이동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택시비가 이전보다 15% 정도 비싸졌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름폭이 커 안 그래도 난방비, 금리 다 올라 불만이 큰 시민들은 더욱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편의점만 가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교통비도 그냥 1,000원 오른 것 자체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많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같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다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제 20대, 30대들은 그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서비스가 그만큼 어느 정도 품질을 받쳐주면 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택시기사들은 기름값 등이 오른 만큼 요금 인상이 당연하다면서도 당분간 승객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LPG 요금도 많이 올랐고 물가 상승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금은 올려야 되지만 당분간 손님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나아지겠죠. 택시비 인상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3,400원 오를 전망이라 시민 한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만큼 피부에 와닿는 게 없죠. 그런데 인기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물론이고 한파에 채소값까지 급등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보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준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5번째로 많이 팔린 과자, 꽃갈콘입니다. 이번 달부터 권장 소비자 가격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빼빼로와 몽쉘, 마가레트 등 다른 인기 과자들의 가격도 한꺼번에 인상됐습니다. 가격표를 본 소비자들은 진열대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원래 많이 좋아하고 과자를 진짜 즐겨 먹는 편인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돈적으로 일단 부담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요. 많이 못 사 먹을 것 같다는 게 좀 아쉽게. 제과업체는 원재료와 포장재 값뿐만 아니라 인건비, 전기, 가스요금 등도 전반적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하나에 2, 3천 원씩 하는 과자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용량으로 시키기도 또 저는 이제 혼자 먹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 낱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약간 그런 게 가게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자뿐만이 아닙니다.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먹는 시리얼을 비롯해 초콜릿과 사탕, 껌과 함께 아이스크림 값도 올랐습니다. 여기 냉장고 안에 있는 월드콘과 메로나 각각 낱개 기준으로 1,000원짜리인데 1,200원이 되면서 각각 20%씩 올랐습니다. 한파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채소값 역시 위태롭습니다. 특히 당근 가격은 마트 소매가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비싸졌습니다. 또 오이와 애호박 등 시설 채소 중심으로 값이 워낙 뛰어서 한번 장을 보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선 불필요한 거는 안 고르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둬서 그렇게 장을 보는 이제 메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난방비에 택시요금, 먹거리 물가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오는 3일에는 워싱턴에서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북한이 오는 4월 ICBM을 추가로 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외교장관의 첫 회담입니다.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르면 상반기에 이루어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높아진 자체 핵무장 여론을 미국 정부도 의식하며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는 군사적 확장 억제 방안이 논의됐다면 이번엔 외교 영역에서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올해 미국과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물리적으로는 모두 완료됐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오는 4월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이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방문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는 엄중하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오후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 포럼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에 대한 국내 우려와 관련해 한국인 사이에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는 선을 그으면서 한미는 핵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확장 억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와 억지 차원의 핵 사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정황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지난달 30일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순안공항 남북 활주로 연결 도로에 차량이나 항공기로 보이는 물체가 약 30여 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병식 개최가 가까워질수록 순안공항에 수십 개의 물체가 포착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열병식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 군이 조만간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 현무5의 시험 발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세계 최대 수준의 8에서 9톤가량인데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가공할 위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군이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로 지칭된 이 미사일은 현무5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어 괴물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비행거리는 최소 300km 이상, 하강 속도는 마하 10으로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걸로 평가되는데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 하강할 때 운동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지까지도 충분히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조만간 안흥 시험장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전망입니다. 3일과 4일 안흥 시험장 부근부터 서해 서남방 방향으로 약 300km 이상 거리 해역까지 미사일 시험을 위한 항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은 현무5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정상 발사에 나서며 성능을 검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재개하면서 자국민은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을 겨냥한 조치인데 예상보다 맞대응 수위는 약했다고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발 직항편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재개된 첫날, 광저우와 우한, 웨이하이 등 6곳에 모두 10편이 도착했습니다. 공항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먼저 중국과 타이완 여권 소지자들부터 항공기에서 내렸습니다. 중국인은 제외한 외국인, 사실상 한국인에게만 입국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겁니다. 다만 우려했던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 대기하진 않았고 비용도 무료였습니다. 추후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자택이나 숙소에 격리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불편함은 없고 시간만 약간 지체됐을 뿐이래요. 전화번호 다 확인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다 그랬다고. 한국에서도 우리 국민은 공항 대신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합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공항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자부담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인근 호텔에 격리돼 일주일 동안 발이 묶입니다. 중국 당국의 맞대응이 우리의 입국 제한 조치보다 가볍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我们愿意同各国一道，尽可能的便利中外人员往来。我们不得不按照对等的原则回应。 중국의 거센 반발에 우리 정부도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외교 문제로 미화한 한중 갈등의 봉합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또 받게 되는 연금 수준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일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서구는 보통 가입 기간이 35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007, 80년 가더라도 27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59세인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 강화론과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 그대로 받자는 재정 안정 강화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올리는 폭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현재 40%인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자문위 차원의 개혁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시점도 밀리고 있는데 4월까지인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연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필요하면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늦어서도 안 되지만은 졸속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문위는 조만간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만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논의 등 향후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 해소와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정년 연장 등 사회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 속에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사람에 투자하는 거라면서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구미의 금호공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생가까지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이런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개교한 경북 구미 금호공과대학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건 결국 사람을 키웠기 때문이라면서 항공우주와 첨단 소재, 디지털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반도체 업체도 찾았습니다. 정부와 기업, 원팀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자면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2,000명 넘는 구름 인파의 열렬한 환영 속에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생가와 추모관이 협소하다면서 개선 방안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세 번째로 취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 윤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 TK, 그것도 박 전 대통령 고향 구미를 찾아 이른바 윤심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당권 주자들도 나란히 TK를 찾았는데 대통령실은 지역 인재 양성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유럽연합보다 영국의 사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올해 영국 경제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렉시트를 단행해 유럽연합과 결별한 지 3년이 됐지만 영국은 이렇다 할 기념식 없이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경제 전망도 어둡고
사회 문제도 겹겹이 쌓여 있어 떠들썩하게 축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영국 경제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0.6%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UK has been dealing with economic headwinds caused by a decade of black swan events, a financial crisis, a pandemic, and then an international energy crisis. 영국이 유럽연합보다 경제 위기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브렉시트가 단초였다는 분석입니다. EU를 탈퇴한 뒤 해외 노동력 유입이 까다로워져 식당과 농촌 등 곳곳에서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물가가 10% 넘게 오르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교사와 철도 노동자 등의 대규모 파업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공공보건의료체계 국민보건서비스도 최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쪽으로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2016년 투표에선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했지만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56%가 브렉시트는 실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데다 6년 동안 총리가 5번이나 바뀌는 등 정치적 혼란까지 겪으면서 경제 위기 극복 같은 국가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충남 공주시의 한 농협에 흉기를 든 은행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려던 강도. 농협 직원의 용감한 대처에 당황한 나머지 돈가방도 포기하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은행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깜짝 놀란 직원들이 몸을 피하자 준비해온 가방에 돈을 쓸어 담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돈은 모두 3,770만 원. 돈을 챙겨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온 직원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농협 직원이 나와서 오토바이 뒤를 잡더라고요. 그래갖고 1차로 거기서 이제 농협 직원이 잡으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일어나갖고 다시 이제 또 가라고 하는 걸 또 2차로 또 쓰러졌어요. 남성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려 하자 이번에는 주차금지 깔때기를 들고 쫓아온 동네 주민이 앞세 제지했습니다. 3번이나 넘어진 남성은 돈가방과 흉기, 오토바이를 이곳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결국은 채 몇백 미터도 도망가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농협 직원이 위험을 무릅쓴 덕에 강도를 붙잡고 소중한 고객 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 이용 고객이 이제 조합원이세요. 조합원님이 농사 지신 분들인데 또 이제 어렵게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해서 넣어놓은 예치하신 돈인데 잊어버릴 순 없잖아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강도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은행 직원과 시민들에게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최근 주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와 강북구 현장을 방문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해서 6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측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우리 측 소유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고려 불상 인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상 속 기록에 소유주로 등장한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신 불상 소유권은
피고 보조 참가인인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반출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적법하게 받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동안 소유유사를 갖고 점유한 만큼 일본 민법에 따른 취득시효 규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라며 불상 반환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인연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1심과 정반대인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그 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이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고려 불상의 최종 소유권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 대북 송금 관련 의혹 파장이 지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검찰이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그 친서 그리고 공문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시점들을 봤더니 자, 1월과 4월에 스마트폰 사업으로 두 차례 이제 대북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5월에 친서가 전달이 됐고 11월에 자, 300만 달러 송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물론 진술입니다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경기도에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달라 이런 공문이 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문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 특히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돼서는 전혀 뭐 사실이 아닌 거다. 그거는 뭐 전혀 있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서 사업 차원에서 개인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거다. 개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검찰이 이런 송금하는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성태 씨 입장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성태 회장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이런 검찰이 확보한 증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달라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인 목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개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김성태 씨가 따고자 했던 그 사업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작은 사업들, 그냥 소규모의 사업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든지 북한의 공권력 일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그러면 이 김성태 씨가 달성하고자 했던 그 사업적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공권력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공권력이 누구인 것이냐. 그 공권력과 김성태 씨의 연계관계를 밝혀내는 공문들이 바로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성태 씨 입장에서도 자기가 개인 목적이지만 그 개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은 어떤 증거 내역으로서 이런 공문들을 제시하니까 아, 이제는 좀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입을 열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특히 2019년 11월에 보내진 그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이요.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고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공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경기도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 네.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죠. 그 종목이었을 겁니다. 북한은 스마트팜 사업을 어떻게 남북 고려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경기도가 18년부터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검찰이 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경기도의 정상적인 스마트팜 사업과 연결을 짓지? 이거 좀 논리적으로 오류가 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김성태 씨는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스마트팜 사업하려고 800만 달러를 쓴 게 아닐 거예요. 광물 자원을 통해서 좀 굵직굵직한 거 히토류를 얻어서 본인의 회사 나누스를 주가를 부풀려서 그런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지. 스마트팜 사업은요. 온실에다가 뭐 이렇게 그 농가 이런 걸 짓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보낸다. 그래서 유엔에 어떤 의뢰를 해서 현물로 보내는 부분을 온실에 있는 유리나 철제 이런 건 보내도 된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쌍방울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대북 송금한 부분들은 검찰이 어떤 그런 증거를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김성태 씨의 진술이 지금 말하는 전해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경기도의 사업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과 이재명 당시 지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연결 너무 지으려는 좀 과도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닌가 그러면 라는 의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1월하고 4월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보냈다고 하는 그 스마트팜 비용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 네네. 이게 그 비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 김성태 씨가 쌍방울에 어떤 사업으로 이걸 보냈는지는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진술이지만 확인된 그렇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 자체가 현금이 불필요한 사업이고 경기도는 이미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북한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특히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스마트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쓰게끔 이미 통일부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무리해서 유엔에 제재가 되고 대북 송금 부분을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뻔히 아무리 어떤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얻을 게 없는데 이런 리스크가 하지 않고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 저는 이게 상식과는 좀 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조금은 이게 계속 뭔가를 이재명 대표하고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기금인데 이제 기금을 사용해서 현물을 주는 것이죠. 현물을 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김성태 회장의 주장은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느냐 관여를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보신 거고요. 그런데 검찰이 또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이거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 주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목하는 김성태 씨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스마트팜 이외에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을 독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국가 사업을 북한에서 일어나는 뭐 히토류라든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가 사업을 독점하는 방식이 사실은 쌍방울이라는 일개 사 기업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대통령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들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겨우겨우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특정한 정치 이익을 주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내가 국가 독점 사업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마 가장 좋은 방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을 것이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김성태 씨와 이재명 대표의 통화 가운데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물론 김성태 씨의 진술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하거든요. 고맙다라는 것이 무엇이 고맙겠습니까? 일을 잘해서 고마움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대권가도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높은 지지율, 차기 지도자, 늘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욕심이 났을 겁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성남시장 일대 벽돌 한 장 놓는 것도
함부로 내 결제 없이는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큰 사업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허가나 인지 없이 도장이 찍혔다. 이화영 대표의 전결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성태 씨의 진술이지만은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쌍방울하고 북측이 체결했다는 1억 달러 규모, 이거 북한의 국가 사업을 독점하는 대가로 이제 협약을 체결했고 검찰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오류가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아마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쌍방울 김성태 씨랑 해서 만난 뭐 사실이 있어요. 그때는 남북이 정말 화해 무드. 그러니까 2018년 9월이죠. 평양 공동선언 있을 때 얼마나 화해 무드가 짙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 들떠 있었어요. 쌍방울뿐만 아니라. 뭐 북한에 가서 광물도 하고 뭣도 제조업도 하고 하겠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김성태 씨가 500만 불을 먼저 줬던 게 2019년 1월 그리고 4월 두 차례 나눠서 500만 불입니다. 근데 1월은 200만 불이고 4월이 아마 300만 불일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19년 2월 27일이 하노이 노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판이 깨지죠. 그러면서 북한은 문을 닫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러지만 북미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저희 정부하고도 대한민국하고도 아예 대화를 단절했죠. 근데 왜 4월에 또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을까요? 그러면은 경기도는 무슨 대한민국의 다른 치외법권 적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남북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스마트팜 사업에 이미 중단될 거를 알면서 300만 달러를 스마트팜 사업의 대가로 다시 줬다? 저는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인가요? 그때 300만 달러를 방북비용으로 주죠. 그런데 이미 2019년 9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는 당선 무효용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는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19년 2월, 3월부터 그때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이게 당선 무효용이 나오면 정치 인생이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도 단절이 되고 미국이 나서도 안 되는 상황을 경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뭐 대단한 기업도 아니었고 당시에는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또 정치적 입지나 다른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를 왜 그렇게 마련할까요?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그러면 방북을 하면 당선 무효형이 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보낸 이화영 부지사의 정결 문건은 잘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직인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정결 문건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화부지사에게 정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문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 이제 있다고 그거는 사실관계를 보시나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냥 복원했겠죠.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맡겨놓겠으니 잘 진행해 보시오라는 정도의 대화는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면 쌍방울이 말하자면 이 경기도가 남북 교류의 협력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정도는 인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지사가 돈을 갖다 줘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상식적으로 정황상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덧붙이면 경기도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게 뭐 당시에 어떤 정치적이 더 얻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공문을 몇 차례 보냈을까요? 판이 깨졌으면 안 보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행된 거는 합니다. 2019년 9월에 1주년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공문을 초청장을 보냅니다. 북한이 거절하죠. 오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아세안 한, 미, 북 회담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행정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들이 상식에 맞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경기도에 보내진 공문,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알고 보냈다면은 어떤 이유로 보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는 다 모른다라고 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경기도에 이제 대표단이 참여하기로 공문을 좀 보낸 건데, 그 대표 그 경기도 이 순방 그 방북을 하는 대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북한에 갈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보고도 없이 전결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북 이슈라는 게 당시 얼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했냐면 2018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을 때 당시 모든 정치적 이슈가 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다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은 압승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압승을 거뒀었던 만큼 그 당시에 민주당에게 최고의 호재이기도 했었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대북 이슈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 부분 좀 소외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2018년 9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여기 방북단에서 그렇죠. 최문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갔던 데 비해서 빠졌던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치하는 과정 중에서 늘 이런 사법 리스크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재판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기소가 이루어지네 마네, 수사를 받네 맞네, 계속 이런 이슈들이 이재명 대표 정치 여정 내내 있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는 늘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전국을 이끌어가려고 했었지, 그 가운데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나몰라라 하거나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2018년, 2019년 그 정치 전국을 모두 이끌었던 대북 이슈에서 본인만 소외됐다라는 위기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방법도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전결 처리했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재명 대표의 허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에 얘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 말하자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들은 이화영 부지사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이제 문서를 보면 도지사와 대표단이 가겠다라는 게 2019년 11월 27일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당선 무효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방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행정적으로 이래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방북 문건을 보냈다고 해서 김성태 씨가 줬던 300만 달러가 방북의 목적이라고 연결하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지금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 대표의 범죄 실록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북풍 조작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불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는 대통령의 가족에겐 애입니다. 대통령의 법치는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인사들에게만 통하는 고장난 저울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민주당 김건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를 발족했는데 첫 공개 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 1인 시위도 하고요. 그리고 철험회 의원 중심으로 해서 밤샘 농성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토록 검찰의 수사가 저는 한 1년 넘도록 이재명이라는 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처음에는 뭐 한두 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1년 넘게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끊어지면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질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성남FC, 대장동 하고 났더니 김성태 대북송금. 변호사 비대연합 입증을 못하니까 대북송금으로 엮어서 지금 또 검찰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김건희 특검 부분은 저희가 누차례 여러 차례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경력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게 도시모토 주가 조작인데 이미 재판이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은 공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이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이 돼 있다는 것들이 공판 검사 입을 통해서 재판에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조차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고, 수사를 착수하더라도 말하자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해요. 그리고 최근에 김의겸 의원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을 합니다. 우리 기술의 주가 조작은 허위 사실이다. 가짜 뉴스다. 그러면 재판에 나온 지금 공판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허위 뉴스입니까? 우리 기술에 대해서 이미 죄지은 분은 14년형을 받고 가신 분도 있고요.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우리 기술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2차 조직 가담 세력들이 관여된 주가 조작 세력 종목이다라고 얘기가 재판에 나온 거예요. 왜 재판에서 나오는 사실관계를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는지, 이렇게 좀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는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엊그제 얘기했는데 대선을 잡으면 뭐 사건을 뭉개려고 하셨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잡아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왜 안 하고 뭉개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형평이 맞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이 정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너무 이재명 대표만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편향돼 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계속 이제 앞으로 여기다 힘을 실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특검을 하고 싶으면 특검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설 특검을 하는 방식이 있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뭐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상설 특검은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다라는 정치적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하게 될 테니까 한동훈 장관 못 믿겠다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법사위 내에 조정은 의원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더라도 조정훈 의원을 설득하지 못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원장이 현재 김도읍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김도읍 위원장을 그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시켜가지고 뭐 교체를 하는 방식도 있겠죠. 얼마든지 무리한 방식을 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과거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 이보다 더한 그 굉장히 강한 방식들도 많이 관철시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진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특검법 발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우 위원장 탄핵시키고 예를 들면 조정훈 의원 뭐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문제가 있다, 뭐 검찰 못 믿겠다 해서 정치적 불신만 조장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으면 특검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뭐 탄핵을 하든 아니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설득을 하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든 하라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특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라는 게 상식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법의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범죄 혐의들, 그리고 증언들, 그다음에 검사들이, 그것도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그 공판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명백하게 작전주에 이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그다음에 서면 조사조차, 압수수색조차 한 번도 하지 않는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한가라고 했을 때는 특검은 반드시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자신을 떠나서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할 일을 하는 것인지 뭐 여기엔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야는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표 계산에 나선 모습인데요. 하태경 의원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 안에서도 여기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체포 동의안 날라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습니까? 당이 깨질 수도 있고. 총선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최소 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은 판단할 거거든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이제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아마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최소 35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거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봤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자율투표로 갈 공산이 크고 그 아마 기조는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 말은 저게 전망인지 바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꼭 이렇게 이탈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은 차지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의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 있어서 100% 확신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라는 거 너무 원론적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냥 검찰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검찰이 너무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먼지털이 수사를 하다 보니 이거는 정치 탄압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결이 엊그제인가요? 어제 31일 날 발족했을 때도 김종민 의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반명이 아니라 비명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뭐 불신하는 목소리들이 더 톤다운이 됐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너무 무자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정치 탄압을 막는 선에서 의원들께서 선택할 공산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죠. 이 35표 정도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35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중에 반드시 한 표는 고민정 의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마 고민정 의원이 딱 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일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워딩을 분명하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공연하게 민주당 내에서 쓰이는 말이거든요. 이재명 체제로 우리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재명 체제로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걱정을 하면서 늘 했었던 말인데 이 워딩을 그대로 좀 쓰셨어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 머릿속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하다. 실제로는 가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총선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은연중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고민정 의원은 하나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동시에 나는 이재명과 척을 지지도 친하지도 않아 라는 식의 이야기로 회피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 한 본인들의 선거를 걱정하는 의원들 그런 분들은 아마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일례로서 최근에 이제 의정보고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대표 사진을 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되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 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홍보라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라는 인상을 의정보고서를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런 사진들을 빼기 시작한다는 것은 은연중에라도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것을
보여주지 않고 싶다는 의원들의 마음, 예. 총선에 불리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저변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정 의원이 저는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읽어주셨는데 최근 그 의원들 의정 보고서에 이재명 대표 얼굴이 좀 빠지고 있다. 이 점 하나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의 길 이제 첫 토론회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어제 이재명 대표 축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 오갔는데 이 뒤풀이에서는 장외투쟁을 주말에 예고된 장외투쟁을 이렇게 강행하는 게 맞냐, 이 성토장이 됐다 이런 후문도 좀 들리거든요. 실제 이게 당내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의 길 자체가 그런 모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국민의힘처럼 일관되게 용산에서 지지를 내리면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자율성을 다 없애버린,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무기력한 당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질서 있게, 아니 말하자면 무질서한 생명력을 갖는 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나경원 의원 말을 빌리면. 저는 그런 점에서 장애투쟁에 나가는 게 맞겠냐, 나가지 않는 게 맞겠냐라는 예. 건 당연히 논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 그 논박을 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어떤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뭐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당대표 선거 구도가 이제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선 투표 그 가상 대결을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47.5, 김기현 후보가 44.0. 오차 범위나 접전 그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초박빙 구도긴 하지만 지금 어대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이 여론은 좀 한번 꺾인 이런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어떤 선거 패턴들을 보게 되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다음에 출마 레이스가 시작됐을 때, 당권 경쟁이 시작됐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다가 후반기,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사실 그 지지율들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다음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상간에 많은 또 당대표 후보자들이 또 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젊은 천하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출마 선언을 하는 상황이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당심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동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반사이익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지지율을 다시 논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천하람 당협위원장 당대표 출마하겠다. 저희 그 화요일 패널이시기도 하신데 자, 이 소식 오늘 전해서 이거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김기현, 안철수 후보 오늘 대구로 모두 내려가는데요. 자, 지역별의 두 사람 격차가 어느 정도나 나나 이것도 좀 지역별로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은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만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보수 심장이라고는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가 12.8%포인트 정도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당심 투표로 하는 결선 투표는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여론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진은 잃지 않았네요. 본인은 본진 부울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이 정도의 격차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잘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김기현 의원이 못한다고 봐요. 지금 못하고 있다. 예. 왜 그러냐면 당원들이 보기로는 뭔가 드라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김기현 의원에게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좋은 학교 보내줘서 비단길로 좋은 거를 다 차려줬는데 결국에는 자 이제 경쟁해봐라고 안철수 의원이랑 김기현 의원을 둘을 놔뒀어요. 그런데 선전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판을 만들어주면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내보내고 당원 100%로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을 무릎 꿇혀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만들어 용산에서는 낙점한 사람이 김기현 의원인지를 다 대다수의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역전이 돼야 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건 김기현 의원의 어떤 매력이 없다거나 네. 개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대구 경북에 대해서 저는 오늘 주목하는 게 두 후보도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구미 대구 쪽을 가셨을까? 이건 또 제 뭐 추측이긴 하지만 이 김기현 의원이 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 지원 사격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거 더 도움을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건데 제 생각에는 당원들 지금 당원 100%로 해놨다고 해서 이건 안심할 게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다 정당은 당원이 주인인데요.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불출마도 시킬 수 있고 말하자면 룰을 바꿔서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당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찍어라는 자율성을 침해했을 때 당원들은 더 거부감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김기현 의원, 정해진 수준의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 조금 더 당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안철수 의원에게 조금 더 지지도가 가지 않느냐. 특히나 보수 심장이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은 뭡니까? 보수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래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 세실 거예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지금 현재 여론 흐름을 해석하는 데서도 오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 표라도 더 다음 총선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수도권에서 이길 것인가, 이제 그런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우리의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의해야 할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의원은 누가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이끌어갈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로 뭐 여론 흐름을 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현 의원 말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당원 100%라는 건데 근데 기본적인 그 여론조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 많은 표본들을 추출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기 때문에 전국을 뭐 100으로 놨을 때 50%의 표본은 결국 수도권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부울경이랄지 뭐 TK랄지 이 영남권에서 더 많은 당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수도권에서 조금 더 표가 지지세가 좋은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오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부울경에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적은 표본이 추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김기현 의원의 지지세가 조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김기현 의원이 짚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당권 레이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단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모든 당대표 후보자가 친윤을 이야기할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반윤핵관 정서를 어떤 분들이 또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이고 김기현 의원이 예를 들면 친윤으로서의 자리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해낼지라도 예를 들면 윤핵관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잘 극복해내야 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조율들을 잘 해내면 아마 좀 앞으로도 구도 변경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친윤과 그리고 그 윤핵관들을 좀 분리하는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장년대 본심이 꼭 거기에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야 나거든요. 나야 윤심이 꼭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건 아니야. 나도 있을 수 있어라는 말을 던지면서 오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인터뷰했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반윤이 아니다라는 인증을 하는 거죠. 솔직히 김장년대는 김기현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맞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후보다. 그러니까요. 제가 라는 얘기를 하는 말씀드린 것이죠. 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궤를 같이 하고
반면에 윤핵관들하고 좀 거리를 두는 이 분리 대응 전략을 좀 이제 피고 김장년대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근데 윤핵관들하고도 저는 그 거리를 두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당내에서 정치 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메시지를 보면 이게 말하자면 밖에서 들어온 바깥 식구 취급하잖아요. 뭐 민주당 뭐 냄새가 난다는 둥 이렇게 하면 아예 분리를 시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윤핵관과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김장년대와 더불어서 네. 윤핵관과 같이 가는 메시지고 선을 긋지는 않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능력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에 승리할 후보가 누구냐? 나다. 나는 대선도 2번이나 나갔고 정치 경력이 많다. 그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저는 쭉 끌어가는데 천하람 위원인가요? 위원장이 나옴으로써 네. 안철수 의원의 좀 고민은 덜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유승민 의원 불출마 마지막 변수가 사라져서 이 정도 그 구도로 치러지나 했는데 오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비윤계 단독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포지션하기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뭐 후광을 입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 이런 얘기도 알려지고 있죠. 분명히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많이 할 것이고 지금 모든 당대표 후보자들은 반윤핵관을 외칠 수는 있어도 반윤을 외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부족한 걸 메꿀 수 있느냐, 아마 이 포인트로 접근을 할 것이고 사실 저도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를 했을 때 김기현 의원의 지지세를 흡수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를 흡수할지 사실 이 구도를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반윤핵관 정서는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느 표가 천하람 위원장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반윤핵관 정서가 있는 표는 적어도 천하람 위원장이 좀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관심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허은하, 김용태 이분들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청년 최고위원회도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이제 네.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윤계 진용이 갖춰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항상 선거는 차선이나 차악을 뽑지 말고 최선을 뽑아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이렇게 또 글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연한 얘기를 그냥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후보자들을 모두 다 아는 상황인데 어떤 연대를 해서 같이 뭐 우리는 너는 당대표, 나는 최고위원, 너는 청년체 이렇게 맞춰서 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비윤계를 표방하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김용태 최고위원회 후원회장 맡기로 했다는데요. 유일하게 그렇게만 지금 되어 유일하게 있습니다. 거기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이기인 도의원이라든지 천하람 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와 팀을 이뤄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책도 낸다고 해서 혹시 전당대회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발언들을 할까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시동을 걸었죠. 시동을 걸었다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를 기다렸던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시점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심의 작동들이 해봤더니 고작 김기현 의원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자체도 못 이기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저는 결심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이 꿈꾸는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말하자면 위원장을 내세워서 뭐 이거를 뭐 순위 변동을 막 해서 이강 구도로 들어오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유의미한 의미 있는 어떤 정치로서 시작점을 던져야겠다는 결심을 쓴 것 같고요. 저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이준석 대표의 저는 행보가 굉장히 지금 좀 관심이 됩니다.
이분이 워낙 메시지도 그렇고 행보들이 독특하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재밌게 보던 정치인이거든요. 젊은. 근데 안철수 의원이 하나를 실수할 수 있는 게 천하람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면 이제 본인은 비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관리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면 그 나머지 흡수를 천하람 위원장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시에 불출마 선언할 때 가장 아쉬웠던 안철수 의원의 그 생각이 너무 일찍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천하람 위원장으로 저는 좀 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천하람 위원장이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구도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전체적인 구도상은 그러니까 비윤이나 반윤이냐라는 마지막 어떤 김기현 의원 쪽의 공격들을 비껴낼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은 그렇지 않다. 네. 본인은 모두다. 범윤이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전에 주장하려고 했던 범윤이다를 주장하면서 본인은 표의 확장성을 둘 다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또 안철수 후보의 표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건 뭐 어떻게 전망을 할지는 어려운 부분인데 또 하나는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당대표 후보에 나오면 이게 또 한 명의 젊은 당대표 후보가 이제 나오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컷오프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인지도도 굉장히 뭐 높은 사람이고요. 또 어떤 가지는 상징성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출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호남에 가서 어쨌든 땅을 일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었던 분이었고요. 또 혁신위원으로 들어가서 당 개혁에 매진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젊다는 것 이외에도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버랩이 되는 것은 사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고 원웨이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천하람 위원장은 천하람 위원장대로 또 가지는 캐릭터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시 당대표 후보로서 뛰었을 때랑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은 좋은 메시지를 낼 것인지 또 특히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지금은 예를 들면 친윤 구도 안에서 얼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가 이런 어떤 권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당대회 전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지역주의,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내놓아야 되는 어떤 양극화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지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얼만큼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는지가 아마 천하람 위원장이 득표할 수 있는 그 어떤 역량들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4명의 컷오프 안에 들어가는 과정, 그게 아마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3월 8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선거의 변수가 좀 정리되나 하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 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요동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컷오프 통과할 것 같아요. 통과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죠.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같은 해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이재명 지사 초청 요구 공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적도 없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입장을 확 뒤집으면서 답보 상태였던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얼마나 인지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조사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기업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김 전 회장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간담회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500만 달러를 내기로 해 잘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대표가 전화를 바꿔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최근 진술입니다. 이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위한 명목이었다고 김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해 5월 쌍방울이 북측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의 히토류 개발과 철도 건설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명시돼 있습니다. 단,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기도가 북한에서 이 대표를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북측에 보낸 사실도 있었는데 이 시기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성사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입니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했다는 데 무게를 둔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총액은 7,800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1,800억여 원만 배당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받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인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날 유동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이 잡은 대장동 범죄 수익은 7,886억 원입니다. 민간업자들의 택지 분양 수익 4천억 원과 아파트 분양 수익 3,600억 원,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 원 등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게 용적률 상향과 임대 비율 하향, 건설사 배제 등 각종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차 조사 때 서면 진술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는지 몰랐고 이들에게 비밀 정보를 흘려줬다는 보고도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견해차는 성남시 환수액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이 대표가 승인해 공사엔 1,800억 원만 돌아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봅니다. 특히 대장동 1공단 분리 개발과 서판교 터널 늦장 고시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도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게 도리어 이익 환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공단 공원화 조성 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를 민간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면서 무려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부담을 1,120억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몫이 5,503억이 됐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여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업자들의 부담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거고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도 사업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류인 특혜 배임 말고도 뒷돈 혐의를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고 이 대표는 이를 아예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곧 있을 2차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지분 약속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인데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로 가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방통위 양모 국장을 불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국장에 대해서 지난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해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에 이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의 병역특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실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에 태만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특혜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서초구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나플라도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플라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20년 자택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공덕동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급가속하며 근처 자동차 대리점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현장을 지나던 80대 행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함께 근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급발진 여부를 비롯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도 추상적이라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하지만 핵심 실무자인 진상규명국장도 끝내 임명하지 못한 채 1년 반이라는 활동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재작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해 모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공무원 파견을 보류시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명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1심 결론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권한이 추상적인 점을 들어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애초 위원장의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무엇이 방해당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실장은 판결 직후 유족들을 위로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고 다른 인사들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희생자들 명복을 다시 빌고 유가족들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습니다. 도의적 책임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사회 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참담한 시간이었다며 사법부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비상식적으로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단체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체계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경찰 특수수사본부의 진상규명은 불충분했다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이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로 묘사된 황기환 애국지사가 미국 뉴욕에서 눈을 감은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와 황기환 지사 유해 파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유해 봉환을 추진했지만 묘지 측이 유족 동의 없는 파묘를 위해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었고 순국 100주년인 올해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유해가 봉환되면 정부 주관 봉환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됩니다.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 관련협회 3곳, 공공기관 3곳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금품 수수나 채용 강요 등을 뿌리 뽑겠다며 마련한 자리입니다. 원 장관은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만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제가 직접 파고들겠습니다. 국토부는 부당한 요구 차단을 위해선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불법 행위 사전 차단이 가능한 별도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약 이체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민간 이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공사는 최근까지 공공건설 현장 100여 곳에서 불법 행위 280여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680억 원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명확하고 본질 검토 완료된 건부터 우선 고소 고발하고 사례별 그룹화하여 신속히 순차적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가 신고를 편하게 하도록 익명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업계가 신고를 해도 노조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보안 장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북한에 경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를 받는 중개인과 국내 정유 공급업체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조선을 이용해서 남중국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해경은 연루된 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혐의로 중개인 이모 씨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석 달 동안 북한으로 빼돌린 경유가 18,000톤, 180억여 원어치입니다. 불법 한적은 남중국해에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경유를 싣고 군산항을 출발해 대기하고 있던 중국 선박과 만납니다. 중국 선박에 옮겨 실은 경유는 다시 북한 배로 옮겨졌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은 울산에 있는 국내 정유 공급업체 소속으로 운반도 이 공급업체 직원 2명이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밤을 틈타 유조선에 달린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이 씨는 중국 선박에 북한 선박과 접선할 시간과 장소도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알려주고 중국 선박을 통해 경유 대금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경남에 있는 정유업체도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잡고 추가로 연루된 기업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피해가 발생할 만한 극단적인 폭우가 예상되면 최대 20분 전에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8월부터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극단적 폭우가 예상되면 최소 20분 전에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것을 이제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올해 8월 수도권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서방의 탱크 지원 약속을 따낸 지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전투기를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이전에는 지원을 꺼리던 중거리 로켓 등의 무기는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전투기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Aviation, tactical aviation is a part of the air defense systems in any countries and in Ukraine itself. 그러면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도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결국 지원을 받았다며 전투기 지원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금기시되는 것은 없다며 여지를 남겼고 미라지 전투기 조종사 교육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Pour la formation de pilotes, cela fait partie effectivement de nos conversations ce midi et cela fait partie de l'analyse globale. 이 대화의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세자르 자주포 12문을 더 보내고 250km 떨어진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계획 중인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에는 중거리 유도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거리가 150km인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 시스템인데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의 사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운용하고 있는 하이마스의 70km보다 길지만 미국이 지원을 꺼리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타킴스의 300km보다는 짧습니다. 로이터는 이 정도의 중거리 로켓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일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반격 능력을 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라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China is substantially building up its military forces, including nuclear weapons, bullying its neighbors and threatening Taiwan, trying to control critical infrastructure. 나토가 중국을 지목해 비판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것을 일본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을 시작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을 나토와 손잡고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나토에 일본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日本は独立した NATO 代表部を設置いたします。NATO 理事会会合や NATO 参謀長会合への日本の定期的な参加を 연일 안보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총리는 국회에서 반격 능력 행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탄도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것을 상정했지만 전투기가 날아올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반격 능력의 행사 시점과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야권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それが戦闘機まで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それでも相手の領域にミサイルを撃ち込め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無限に広がりかねないと。 기시다 총리는 오는 8일 일본을 방문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도 만나 중국을 겨냥한 공동훈련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유럽연합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2035년 휘발유차와 경유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신차는 112만여 대로 2021년보다 28% 늘어났다고 AFP 통신이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신차 판매의 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EU 역대 최고의 전기차 점유율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EU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2019년 1.9%에서 2021년 9.1%로 높아진 후 지난해 마침내 10%를 돌파했습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판매된 나라는 독일로 2021년보다 32% 늘어난 47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뒤를 이어 프랑스에서는 25% 증가한 20만여 대, 스웨덴에서는 65% 늘어난 9만 5천여 대의 전기차가 각각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EU에서 판매된 휘발유차는 1년 전보다 12.8% 감소한 337만여 대, 경유차는 19.7% 줄어든 152만여 대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의 시장 점유율은 36.4%로 경유차의 점유율은 16.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합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50%를 넘습니다. EU에서는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에서는 지난해 26만 7천여 대의 전기차가 판매돼 2021년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내일은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날이 꽤 추워지겠습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졌지만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년 수준이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 곳곳에 다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량만 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 5도, 대구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